할머니, 아드님이 사고 나셨어요. 지금 당장 3천만 원 보내주세요. 잠깐, 이 계좌번호 설마. 신고해 주신 계좌로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는 72살 순자 할머니입니다. 며칠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추적하다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혼자 사는 저에게 이 시간 전화는 늘 무서운 소식이잖아요. 깊은 잠에서 깬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에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서울경찰서 형사 한 명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 새벽 4시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지금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상대방은 30대 직장인 남성인데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야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정말 사고가 났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우선 제 아들은 술을 거의 안 마셔요. 그리고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이라니. 뭔가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 사람은 계속 재촉했어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법률 용어까지 써가며 전문적으로 말하니까 진짜 경찰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경찰이라면 이렇게 전화로 급하게 돈을 요구할까 싶었죠.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젊고 말투도 어색했거든요.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는데 형사들은 보통 더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들과 직접 통화시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계속 재촉했어요. 상대방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계속 재촉하는 목소리에 점점 의심이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런 식이더라고요. 급하게 겁을 주고 가족의 안전을 볶아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좌번호는 받아 적어뒀어요. 만약 정말 아들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든 도와야 하니까요. 국민은행 계좌를 불러주는데 예금주 이름은 김민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여러 번 전화했는데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새벽이라 잠들어 있었나 봐요. 4~5번째 전화해서야 받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은 집에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요. 그제야 확실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 계좌번호와 김민수라는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일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며 밤을 보냈어요. 새벽까지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었나? 계속 생각해봐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이름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에 적어놨던 메모를 다시 봤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을 보니 갑자기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제 여동생의 손자, 제 조카 이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이름을 잊고 있었을까요? 아니, 설마. 처음엔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가 그런 나쁜 일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죠. 김민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요즘은 누군가의 신분증을 도용해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더군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누군가 민수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동생에게 전화해 봤어요. 자연스럽게 민수 근황을 물어보면서 은행 정보도 슬쩍 물어봤어요. 용돈을 보내주려고 한다고 핑계를 댔죠. 여동생이 의아해하면서도 계좌 정보를 알려줬는데 정말 제가 받은 정보와 똑같더라고요. 은행명도 예금주 이름도 일치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우리 민수가 정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했거든요. 아니, 이런 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다음날 은행 상담 창구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일 가능성이라고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계좌가 맞다고 확인해 주더라고요. 요즘 조카가 취업도 안 되고 돈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동생이 늘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2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고. 이력서를 수십 번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만 생활비며 학자금 대출 이자며 빚이 점점 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신용카드 빚까지 생겨서 여동생이 몇 번 도와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민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왔어요.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도 재미없더라고요. 계속 민수 생각만 났어요. 혹시 정말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민수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직접 만든 계좌였어요. 그렇다면 정말 민수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민수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수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민수를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사는 원룸 근처에 가서 기다렸어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인데 주변이 좀 복잡한 동네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제가 있어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첫날은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오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평범한 대학생 같아 보였어요. 그냥 제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쯤 되니까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옷차림도 말끔하고 비싸 보이는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시계도 차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치고는 너무 번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시계는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취업준비생이 그런 비싼 시계를 살 수 있을까요? 여동생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수가 낯선 차에서 내리는 걸 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도 서울 번호였어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탈 만한 차는 아니었어요. 그 차에서 민수 말고도 다른 젊은 남자들이 함께 내렸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대학생들 같지 않았어요. 뭔가 조직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민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귀는 아직 밝거든요. 조용히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민수가 하는 말이 조금씩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들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실패했다는 얘기, 할머니가 의심해서 돈을 안 보냈다는 얘기.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 고모라며 웃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식어버렸습니다.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통화 내용이었어요. 다른 타겟 리스트를 확인한다는 얘기, 오늘 오후에 부산의 또 다른 할머니에게 전화할 거라는 얘기. 78세 할머니인데 아들이 부산에서 사업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조카가. 민수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한번 시도해 본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화를 마친 민수가 다른 일행들과 어떤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니 그 건물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아마 그들의 작업장인 것 같았어요. 30분쯤 후에 민수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보고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오늘 실적이 어떻고 내일 계획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 마치 회사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20년 넘게 예뻐했던 조카가 저 같은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를 직접 속이려고 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민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여동생이 맞벌이를 해서 바쁠 때는 제가 민수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숙제도 봐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민수도 저를 정말 따랐거든요. 고모라고 부르며 안기던 그 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도 축하금을 넉넉히 챙겨줬어요. 가끔 용돈도 보내줬고요. 생일이면 선물도 사주고 명절 때마다 세뱃돈도 챙겨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속이려고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말한 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부산의 또 다른 할머니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더 많은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계속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도 이렇게 계속 살면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어요. 접수대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형사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2층 형사과에서 젊은 형사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김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친절하게 의자를 권해주시면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경찰관도 의아해했어요. 자기 조카를 신고하러 온 할머니라니.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새벽에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의 상세한 내용, 계좌번호에서 발견한 조카 이름,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민수의 통화 내용까지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말씀드렸어요. 형사님이 컴퓨터로 조사해 보시니까 제가 신고한 계좌로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5명의 노인분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속였다니. 피해 금액을 들어보니 총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다 잃으셨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을 다 뺏겼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제 조카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다니. 어떻게 그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형사님께서는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형사님이 함정 수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꾸미자는 거였어요. 다른 경찰관이 가짜 피해자로 위장해서 민수 일당과 만나서 현장에서 잡자는 계획이었죠. 민수가 말한 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부산 할머니를 상대로 또 사기를 칠 예정이니까 경찰이 그 할머니 역할을 해서 민수 일당을 유인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작전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가짜 피해자가 될 여경이 부산 사투리를 연습하고 실제 부산에 있는 것처럼 배경 소리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민수 일당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작전이 성공했다고. 가짜 피해자로 위장한 여경이 민수 일당과 만나서 돈을 건네주는 순간 수갑이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 모두 잡혔다고 했어요. 총 6명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4명과 조직책 2명이었어요. 할머니 조카분도 그중 1명이라고 했어요. 조직책은 30대 남자들이었는데 대학생들을 꼬드겨서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다른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시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도 아팠어요. 제가 직접 신고한 조카가 잡혔다는 게 경찰서에서 민수와 마주쳤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수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20년 넘게 예뻐했던 조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제 조카지만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잠시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로 대화했어요. 민수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민수가 처음 한 말은 사과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냥 돈이 필요했다고, 취업도 안 되고, 빚도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니까요.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쉬운 돈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에서 협박도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 했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못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이미 범죄에 가담했으니까 신고하면 같이 잡힌다고 협박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민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나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고모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소하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라도 돈을 벌어서 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자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정말 고마워. 가족을 신고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비록 제 조카를 신고하는 아픈 일이었지만 더 많은 분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된다는 걸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가족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보람 있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최신 사기 수법도 공부하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가끔 와서 교육해 주시고 저도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동생과는 한동안 어색했어요. 처음엔 왜 가족인 민수를 신고했냐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민수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출소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고모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민수를 용서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할 거예요. 가족이라서 감싸주는 것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6개월 후 민수가 출소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고 뿌듯해해요.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조금씩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속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범죄를 막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마세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면 가족이라도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이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수도 이제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한다고 해요. 고마워한다고도 하고요. 모든 분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당하지 마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라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72세 할머니도 해낸 일입니다. 저처럼 작은 의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